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단 말을 여러분들은 믿으시나요? 저는 나름 똑똑하고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검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봐오면서 질이 좋지 않은 사람들도 당연히 자주 보다 보니 나름 사람 보는 눈이 생겼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단 말이 딱 맞았네요. 사람을 잘 본다는 제 자만이 결국 제 발목을 잡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저 같은 실수 저지르지 마시라고 사연을 보내봅니다. 요즘 세상에 아내 같은 여자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아내는 순애보적인 사람이었어요. 한식, 양식, 중식까지 조리 자격증을 딸 정도로 요리를 잘했던 아내는 집안일도 꼼꼼하게 하고 누가 봐도 손색 없는 현모양처였습니다. 저는 집안이 판검사 집안이라 일찍부터 검사라는 목표를 가졌고 어린 나이에 검사가 됐었는데 아내는 그런 저를 잘 내조해 줄 수 있는 사람이길 원했어요. 아내는 그런 제 바람에 딱 맞는 여성상이었고 아내의 다른 배경은 하나도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아내를 보고 너무 제 이상형과 맞아떨어져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자기야, 국감 맞는지 한번 봐봐. 난 괜찮은 것 같은데? 현주가 하는 거면 안 먹어봐도 맛있지. 그래도 얼른. 아내는 종종 자기가 혼자 사는 집에 불러 저에게 요리를 해줬고 그럴 때마다 아내의 요리 솜씨를 보고 결혼해서 함께 살면 너무 행복하겠다는 생각을 하곤 했어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저와는 생각이 다르셨습니다. 집안일이야 가정부 불러서 하면 되는 거고 최소한 같은 판검사나 의사같이 흔히 말하는 사자가 들어가는 직업을 가진 여자여야만 한다는 입장이셨죠. 그래도 명색의 판검사 집안인데 회사 같지도 않은 회사에서 격리로 일하는데 뭐 별 볼 일 있다고 그렇게 결혼을 하고 싶다 한달이야? 저는 그런 직업 같은 건 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제가 나중에 아버지 어머니 부양해야 할 일도 없고 저 혼자 벌어오는 돈으로 충분하잖아요. 그래도 얘 사람마다 급이라는 게 있는 건데 중소기업 격리가 말이니? 결혼하고 일을 그만둔다고 해도 의사 정도는 돼야 너도 말도 통하지 않겠어? 아니 아무것도 없고 있는 거라곤 나이밖에 없는 여자가 뭐가 그리 좋다고 이래?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저희끼리 좋으면 그만이죠.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그런 격 떨어지는 사람을 들여? 어차피 제가 결혼할 여자예요. 아버지랑 사는 것도 아니고 지금 잘 지내니까 결혼까지 생각하는 거죠. 무슨 직업 따라서 말하는 수준도 다 정해져 있는 줄 아세요? 부모님의 성에는 영 차지 않았지만 저는 아내가 아니면 영영 결혼하지 않겠다며 못을 박았고 결국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3년 연애의 종지부를 찍고 결혼을 준비했어요. 그동안 내 혼전순결도 군말 없이 받아들여줘서 고마워. 어릴 적부터 남편이랑 첫날 밤 보내는 게 소원이었는데 자기 덕분에 이르네. 그게 뭐라고. 현주 네가 원하는데 그 정도쯤이야. 아내와 연애를 하면서 결혼을 하고 싶다고 결정하게 된 이유는 아내의 이런 순수함 때문이었어요. 순수한 아내의 모습이 오히려 더 사랑스러워 보이고 지켜주고 싶더라고요. 아내는 미안해했지만 저에겐 그런 건 전혀 상관할 바가 아니었어요. 어차피 저와 결혼할 사람인데 고작 몇 년을 못 참아주면 그게 어떻게 사랑이겠어요? 저희는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 서로의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갔고 아내가 저희 집에 인사를 올 때까지도 저희 부모님은 여전히 아내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할 줄 아는 게 뭐예요? 고졸에다가 그 나이에 중소기업에서 격리 본다면서요? 내가 직업 비하하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그쪽은 우리 집이랑 격이 안 맞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머니, 사람 앞에다 두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이미 허락하신다고 불러놓고 이렇게 무리한 게 오히려 저희 집이 더 격 떨어지는 짓 하는 거죠. 어머님, 제가 머리가 안 좋아서 좋은 직장에 다니지 못하는 건 사실이에요. 대신에 제가 요리 하나는 잘해서 내주는 자신 있어요, 어머님. 요리는 제가 열심히 배웠거든요. 그래요? 뭐 얼마나 잘하길래. 제가 시집가면 남편 내조하는 현모양처 되는 게 꿈이에요. 그래서 조리사 자격증도 전부 가지고 있어요. 어머님, 내조 하나는 자신 있으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요. 저도 어차피 결혼하면 와이프는 집에서 쉬면서 저 내조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저랑 살고 제가 먹여 살릴 건데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아내는 저희 부모님의 말에도 기죽지 않고 내조하겠다 말했고 어머니도 그 후로 딱히 더 아내에게 날을 세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냉랭하게만 아내를 보시던 저희 부모님도 누그러지시고 큰일 없이 인사를 드리고
이번에는 제가 아내의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요. 보통은 사위가 잔뜩 긴장하고 처가에서는 어떤 사위가 와도 자기 딸이 더 아깝잖아요. 그런데 장인 장모님은 오히려 저에게 납작 엎드리는 수준으로 대하셨습니다. 우리 사위님, 이건 입에 맞으시는가? 장인어른, 그냥 편하게 한서방이라고 불러주세요. 아유, 그래도 검사식이나 되는 분한테 말을 놓으려니 영 어색하네. 여기 제가 검사로 온 것도 아니고 오히려 제가 장인어른 장모님께 잘 보이려고 온 거예요. 그래도 아무것도 없이 나이만 많은 우리 현주 데려간다는데 영 송구스러워서. 제가 무슨 현주를 데려가요. 이제 제 밥이며 옷이며 다 챙겨주는 건 현주일 텐데요.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이상할 정도로 제 눈치를 살피시면서 식사를 하는 내내 새로운 반찬을 입에 넣을 때마다 입맛에 맞는지 간에 어떤지 묻기 바쁘셨어요. 어때? 음식은 입에 좀 맞나? 그럼요. 엄청 맛있는데요? 현주 요리 솜씨가 누굴 닮았나 했더니 어머님을 쏙 빼닮았네요. 제가 계속 넉살을 부리자 두 분도 겨우 희미하게 웃으시면서 한시름 놓으셨지만 여전히 저 자세로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저에게 맞춰주시며 죄인처럼 구셨어요. 우리 그래도 집에 맞게 혼수라도 우리 쪽에서 해줘야 하는데 우리 형편도 그렇게 좋지 않아서 말이야. 미안하네. 그런 게 뭐가 중요해요. 저희 집 형편이 조금 더 나으니 저희가 할 수도 있죠. 너무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어떻게 미안하지 않아. 하나밖에 없는 딸내미 하다못해 금가락지라도 하나 쥐어주지 못하고 사돈께도 죄송스럽네. 장모님과 장인어른은 저희 집에서 집이며 혼수를 모두 부담한다는 사실이 미안하셨는지 틈만 나면 시무레기 지시면서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셨어요. 그 후로 상견례를 하면서도 두 분은 머리를 숙이셨어요. 우리 집안이 패기치는 건 아닌가 모르겠네요. 아무쪼록 저희 현주 잘 부탁드립니다. 글쎄요. 그거는 따님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만하세요, 어머니. 요즘 바람 안 피고 남편 내조하겠다고 하는 사람 몇이나 있겠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현주가 1등 신부감 아니에요? 제가 내조 하나는 제대로 하겠습니다, 어머님. 세상에 이런 여자가 또 어딨어요. 제일 당연한 거지만 제일 어려운 걸 현주가 하는 거라고요. 저희 딸이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폐는 안 끼치게 단단히 교육하겠습니다. 다행인 점은 아내가 저희 어머니가 하는 말에 큰 상처를 받지 않는다는 거였죠. 덕분에 큰 잡음 없이 저희는 성대하게 결혼식을 올렸고 발리로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아내는 신혼여행에서 첫날 밤을 허락했고 저는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아내의 배 쪽에 길다란 멍이 들어있어서 저는 어디 세게 부딪혔나 싶어서 순간 저 때문인 줄 알고 놀라서 아내에게 물었어요. 여기 멍든 건 뭐야? 어디 부딪혔어? 안 아파? 이거 어릴 때 생긴 흉터야. 세상에 이렇게 생긴 흉터도 있어? 뭐하다 생긴 건데? 그냥 친구들이랑 장난치다가 생긴 거지 뭐. 하도 어렸을 때라 기억도 잘 안 나. 지금까지 이렇게 흉터가 남아있을 정도면 엄청 크게 다친 거 아니야? 괜찮아. 지금 아픈 것도 아닌걸 뭐. 그보다 오늘 우리 첫날 밤인데 이렇게 그냥 넘어갈 거야? 아내의 흉터를 보고 놀라서 제가 걱정을 하자 아내는 걱정할 필요 없다며 순식간에 화제를 돌렸고 아내의 말에 더는 그 흉터를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렇게 행복한 신혼여행을 보내고 돌아와 저희는 6개월 동안 한 번도 싸우지 않고 알콩달콩 깨가 쏟아지는 신혼생활을 보냈어요. 다들 처음 결혼하고 나면 생활 패턴이 달라서 싸우는 경우도 많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아내는 제가 힘들게 돈을 벌어온다며 제 생활 패턴에 대부분 맞춰줬어요. 저도 그런 아내에게 너무 고맙기도 하고 미안해서 일찍 퇴근하는 날에는 가끔 아내와 함께 백화점 데이트를 즐기기도 하면서 아내에게 선물을 자주 해줬어요. 그런데 그 행복했던 일상을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뜨리는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쪽이 강현주, 그 여자 남편 되는 사람이죠? 네, 제 와이프가 강현주 맞는데 무슨 일로 전화하셨죠? 그러는 그쪽은 누구신데요? 내일 시간 되시나요? 만나서 할 이야기가 있어요. 누구신데 저를 만나요? 검사한테 보이스피싱이라도 하는 거예요? 나 그 여자 때문에 가정 파탄난 사람이에요. 그 여자가 첩이랍시고 우리 가족들 인생 다 망쳤다고요. 대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알아듣게 제대로 설명하세요.
난 그 여자가 다니던 회사 회장 사모예요. 격리 주제에 꼬리치는 솜씨는 제법인지 내 남편 꼬셔서 회사에서 대놓고 여우짓을 하고 다니더라고요. 뭔가 잘못하신 것 같은데 제 와이프는 그럴 사람 아닙니다. 아니긴 뭐가 아닌데 그 여자 배에 내 남편 이름 문신도 새겼던 여자야. 그렇게 내 남자 뺏어서 지 팔자 피겠다고 발악을 했는데 그 문신은 흔적도 없이 지었나 보지? 문신이요? 설마 그 배에 있는? 그래, 잘하네. 그걸 보고도 정신을 못 차렸어? 제가 본 건 문신도 아니고 그냥 흉터였을 뿐이에요. 괜한 걸로 애먼 사람 잡지 마세요. 그래? 그럼 과연 당신이 이 사진 보고도 그런 말 나올까? 그 여자는 곧장 저에게 사진 한 장을 보냈고 저는 그 사진을 보고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제 아내의 몸에 새겨진 선명한 세 글자는 제가 본 아내의 흉터 위치와 똑같은 위치에 새겨져 있었어요. 아니, 대체 이게 뭡니까? 뭐긴 뭐예요. 그 여자가 내 남편 꼬시겠다고 문신까지 해서 회사에서 첩생활한 거죠. 거기 새긴 남자 이름이 우리 남편 이름이에요. 네? 이보세요. 첩이라뇨. 그 여자가 다녔던 회사 회장이 바로 우리 남편이에요. 돈 많은 회장 한번 꼬셔보겠다고 눈이 돌아가서는 자기 배에 문신까지 새기는 여자가 당신 아내라고요. 당신 말을 내가 어떻게 믿어요. 그리고 지금 회사를 그만둔 지가 언젠데 이걸 왜 이제 와서 말해줘요? 나도 이혼당하기 전에는 회장 사모가 그 정도는 눈 감아주는 게 내조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만나는 여자가 매일 바뀌어도 난 전부 이해해줬다고. 그런데 난 그 여자 때문에 이혼을 당하고 가정이 파탄 나버렸어. 상간년 주제에 행복하면 안 되는 거잖아? 자기도 소송당하고 똑같이 당해봐야지. 그 여자는 아내에 대한 증오감이 만만치 않게 차 있는 상태였어요. 이미 자기는 이혼도 하고 양육권도 받아와서 키우고 있었지만 그 여자들이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고 살게 할 수 없다며 소리치더군요. 저는 그 사진을 그대로 들고 가서 아내 얼굴에 사진을 던져버렸습니다. 당신, 이 사진 대체 뭐야? 어릴 때 다친 거라며. 당신이 말한 어릴 때가 이때인 거야? 이 사진은 어떻게... 잠시만, 내가 다 설명할게. 내 말부터 들어줘. 그래, 말해봐. 어차피 들어봤자 난 그 말 못 믿어. 뻔뻔하게, 뭐? 혼전순결? 흉터? 지금까지 날 기만했는데 당신이 하는 말을 내가 어떻게 믿어? 여보,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저 문신 내가 좋아서 한 것도 아니고 진짜 어쩔 수 없이 협박당해서 한 거야. 협박? 왜? 그 회장이 문신 안 하면 뭐 죽이기라도 한대? 아내는 제가 그 문신의 정체까지 다 알고 있자 당황하며 자포자기한 표정으로 모두 털어놨습니다. 어디서 들은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 그 문신 회장이 시킨 거야. 회사 사람들은 다 내가 그냥 상간녀라고 생각하겠지만 나도 당한 거라고. 당하다니 대체 무슨 일인지 똑바로 설명해. 그 회장은 진짜 난폭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주지 않으면 온갖 물건을 던졌다고. 딱 한 번 어쩌다 회장님 침실에 발을 들이고 난 후로는 회장의 놀이개나 다름없이 회장이 시키는 대로 다 해야만 했어. 안 그러면 폭력적으로 변했거든. 그럼 문신도 안 맞으려고 어쩔 수 없이 했단 말이야? 맞아. 회장이 독점력이 강해서 자기 거라고 표시해둬야 된다면서 다른 상간녀들한테도 하나같이 다 문신을 새기게 했어. 나도 따지고 보면 피해자야. 다른 상간녀라니. 상간녀들이 또 있었다는 말이야? 나 말고도 회사에만 4명이나 있었는걸. 사실 그때 트라우마로 너한테 혼전순결하자고 한 거야. 아내는 어쩔 수 없었다며 이 사실을 알리면 제가 떠날 것 같아 말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무릎까지 꿇고 눈물을 흘리며 사과를 했고 저는 아내의 말이 사실이면 그 회장이라는 사람을 고소라도 하기 위해 정확한 신상도 아내에게서 알아냈죠. 처음 아내에게 따질 때는 절대로 아내를 용서하지 않으리란 생각이었는데 아내가 눈물까지 흘리는 모습을 보니 또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그럼 대체 그 많은 상간녀를 두고 왜 제 아내만 콕 집어서 연락을 한 건지 회장의 사모라는 사람의 행동이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저는 이 일을 끝맺음하기 위해 그 여자와 한 번 더 만나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내의 말만 다 믿고 넘어가기엔 찝찝했거든요. 상간녀가 제 아내뿐인 게 아니던데 이 사실은 모르고 계셨습니까? 이야기 들어보니 잘못은 그쪽 남편이 훨씬 더 큰 것 같던데 그건 몰랐어요? 참나, 걔가 그렇게 말해? 그래, 내 남편도 잘못했었지. 내가 본 상간녀만 7명이 넘어. 나 그 정도로 모르는 멍청이 아니야?
근데 왜 제 와이프한테만 이러시는 건데요? 내 남편 눈에 들겠다고 발악을 하면서 문씨까지 해온 얘는 개뿐이거든. 그리고 내가 당신 와이프한테만 이러는 거 아니야. 상간녀들 전부 지옥 끝까지 찾아내서 괴롭힐 거라고. 그건 당신 전 남편이 억지로 시킨 거라고 하던데요? 그래서? 그거 다 거짓말이야. 그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리고 그 사실을 밝히려면 그때 밝히셔야지. 왜 이제 와서 이러시는 건데요? 나도 가정을 지키고 싶었어. 집에 돈이라도 따박따박 잘 갖다 주고 아들이랑 시간 보내는 걸로 남편은 집에서 의무를 다하고 있었고 바람 정도 눈 감아주는 게 내 나름의 내조였어. 그럼 그 내조 계속하시지 왜 이혼하셨는데요? 당신 와이프보다 훨씬 더 어리고 예쁜 20살짜리 애랑 결혼한다고 이혼해달라더라. 대신에 위자료는 수억이든 수십억이든 주겠다고. 그럼 당신이 이혼한 이유가 제 와이프 때문은 아닌 거네요. 그 여자한테 책임이 없는 것 같아? 결정적 원인은 아니더라도 가정 있는 남자인 거 알면서 들이댔었다고. 난 당신 불행해지는 걸 막아주는 거야.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계속 그딴 식으로 제 안에 폄하할 거면 가만 안 있을 겁니다. 당신 그러다 후회해. 그 여자가 얼마나 연기를 감쪽같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난 당신이 지옥불에서 허우적대는 걸 꺼내주려는 거야. 상간녀 남편들도 아내 과거 정도는 다 알아야지. 안 그래? 그 여자는 악에 받쳐 이를 바득바득 갈았고 그런 모습까지 보니 점점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제대로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 후로 집은 거의 들어가지 않으면서 아내가 다녔다던 회사와 그 회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를 알아볼수록 비리부터 해서 회장의 더러운 성격은 업계에서 아주 유명하더군요. 회장의 갑질에 대해 알아보자 수십 가지 사건들이 우수수 쏟아져 나왔습니다. 직원이 엘리베이터를 먼저 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탈 때는 무조건 모든 직원들이 내려서 자기 혼자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갔고 회장에게 폭언은 일상이었어요. 특히나 자기네 회사가 갑인 거래처에는 직원들에게도 갑질을 하라고 시키면서 우습게 보여서는 안 된다느니 자기들이 위인 걸 보여줘야 한다느니 개소리를 했다는 소문이 자자했어요. 들을수록 이렇게 막장인 사람이 회사를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고 역시나 회사 운영도 자기 마음대로 노동법을 지키지 않은 것은 물론 불법을 저지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회사가 굴러가는 이유는 딱 하나, 회장이 강약 약강인 태도 덕분이었죠. 자기들이 위라고 생각하는 회사에는 마음껏 갑질을 하면서도 회사의 이득이 되는 힘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온갖 로비를 하면서 뒷배를 든든하게 채웠던 겁니다. 거기서 일하다 회장 눈에 띄면 뭐 아니면 도였어요. 개돼지 취급받던가 예쁘장한 여자면 공주 취급받으면서 회장의 첩이 되던가요. 개돼지 취급이라뇨? 매일같이 방에 불려가서 폭언 듣는 게 일상이었어요. 그러면서 돈 한 푼 안 주고 상간녀한테 할 이벤트를 나한테 준비하도록 시켰어요. 회장도 어지간히 얼굴에 철판을 깔았던 사람인지 뻔뻔하게 상간녀와의 관계를 숨기지도 않았더라고요. 저는 그 일을 시작으로 회사의 온갖 비리들을 잡아냈고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내와의 정확한 관계를 알 수가 없었어요. 회장에 대해서 파헤치다 보면 당연히 아내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것 같았는데 상간녀가 하도 많아서 아내에 대한 걸 기억하는 사람이 잘 없더라고요. 여전히 어느 쪽 말을 믿어야 하는지 도무지 감을 잡을 수가 없어 고민하던 찰나에 유난히 저자세로 나오시던 장인과 장모님이 떠올랐습니다. 저에게 그렇게까지 납작 엎드릴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혹시 그 두 사람은 모든 사실을 알고 마음이 불편해서 그랬던 게 아닐까 싶더라고요. 저는 곧장 처가로 찾아갔고 두 번은 제가 오자 여전히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혹시 현주가 저랑 결혼하기 전에 누굴 만났었는지 알고 계시나요? 제가 대놓고 물어보자 장모님은 화들짝 놀라시면서 눈알만 대굴대굴 굴리셨습니다. 글쎄, 나는 자네도 이미 대충 다 알고 찾아온 거 아닌가? 네, 현주 자기가 다녔던 회사 회장의 상간녀였다는 거 알았습니다. 그 사실 다 알고서 저한테 머리를 조아리신 겁니까? 제 말에 장모님과 장인어른은 제게 무릎까지 꿇고 빌었습니다. 미안하네. 근데 우리도 어쩔 수 없었어. 애가 워낙에 자기 마음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는 애라 우리가 말해도 듣지도 않고 그냥 입만 다물고 있으라길래. 우리가 돈 번다고 현주를 많이 신경 못 쓰고 살았더니 현주가 우리 말도 점점 안 듣고
어디서 배웠는지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온 집안의 물건들을 부수는 바람에 두 분은 아내가 어떤 짓을 했는지 알면서도 차마 아내의 후폭풍이 무서워 아무 말씀 못하셨던 거였어요. 갈수록 폭력적으로 변한 아내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잡히는 대로 물건을 던져버려서 한 번은 장인어른이 그 물건에 맞아서 눈썹이 찢어지기까지 하셨더라고요. 차마 딸이라 때리지도 못하고 너무 순한 분들이라 자기 자식인데도 두 손 놓고 당하기만 하고 계셨던 거였죠. 그렇게 아내의 본색을 알고 나니 더는 아내를 믿지 못할 것 같아 이혼하자고 말했습니다. 넌 당신 못 믿겠어. 우리 이혼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내가 다 말했잖아. 나도 피해자라고. 당신이 정말 피해자라고? 어떻게 증명해? 어떻게 내 말을 안 믿어? 애초에 내 말을 들을 생각도 없었던 거지? 당신한테 딴 여자라도 생긴 거 아니야? 지금 그래서 이러는 거잖아. 아내는 이혼하자는 말에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 아내의 모습에 숨겨둔 종이봉투를 아내에게 던져버렸어요. 당신 이걸 보고서도 억울하단 소리가 나올지 궁금하네. 그 서류 봉투에는 지난날 아내가 그 회장이라는 사람과의 각종 불륜의 증거들이 가득했어요. 제가 안 믿는 것 같으니 이걸 보고서 결정하라며 회장 사모가 직접 보내준 증거들이었어요. 그 서류 봉투엔 제 아내와 회장의 대화 내용들이 가득했어요. 그걸 보더니 억울하다던 아내가 입을 꾹 다물더군요. 제가 가장 배신감이 들었던 부분은 아내가 먼저 회장에게 매달리는 대목들이었어요. 회장이 시키지도 않은 문신을 하고서 이제 자기는 회장님 여자라 도장 찍었으니 얼른 이혼하고 자기와 함께 살자고 카톡을 했었더라고요. 그러고서는 뻔뻔하게 저에게는 피해자라느니 불쌍한 척만 해댔던 겁니다. 당신이 대체 뭐가 억울하다는 건지 지금이라도 할 말이 있으면 해봐. 뭐? 억지로 문신을 해? 당신 억지로 강제로라는 말뜻을 제대로 알고 있기나 해? 당신이 어떻게 이걸 어떻게 알다니. 결국엔 다 들킬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큰일을 저질러 놓고 뻔뻔하게 뭐? 현모양처? 세상 어느 현모양처가 이딴 식으로 행동을 하고 다녀? 그래서 뭐 내가 결혼하고 나서 만나기라도 했어? 다 결혼 전 이야기잖아. 너도 나 좋다고 어떻게든 결혼하고 싶어서 안달일 땐 언제고 왜 이제 와서 난리야. 결혼? 그래, 나 당신이랑 결혼하고 싶어 했지. 근데 그건 당신이 어떤 여잔지 몰랐을 때 얘기였어. 네 그 추악한 과거를 다 알아버렸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저는 그렇게 아내와 대판 싸우고 집을 아예 나와버렸고 더는 꼴도 보기 싫어 변호사를 선임해서 아내와 이혼을 했습니다. 그런 여자와 결혼을 했었다는 것도 너무 수치스러워서 연수원 동기들에게 소문이라도 날까봐 일부러 최대한 친분이 없는 변호사를 찾느라 진땀을 뺐었네요. 그 후로 장인 장모님에게 연락이 와서 그동안 속여서 미안했단 사과도 받았어요. 물론 전처는 자존심이 상했는지 아무런 연락이 없었지만요. 그리고 전처 때문에 시작한 일이었지만 그 회장이라는 사람도 그냥 두고 볼 순 없었어요. 워낙에 문제가 많은 사람의 회사도 아주 엉망으로 운영하면서 대한민국 법을 아주 우습게 알더군요. 그래서 일단 회장의 횡령 문제부터 시작해서 자잘한 것들까지 묶어서 한 번에 소송을 했더니 돈으로는 막을 수 없었는지 결국에는 기소 처리가 되었어요. 그 소식에 회사와 거래하던 거래처들은 이때다 싶어서 다들 거래를 끊어버리고 뒤를 봐주던 사람들은 꼬리 자르게 하면서 순식간에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어버렸죠. 그동안은 회사가 망해버릴까 두려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직원들도 하나둘 입을 열면서 회장의 사생활부터 고약한 갑질 사태까지 까발려지면서 사람들은 불매운동까지 했습니다. 결국엔 회사가 망하는 것도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죠. 그 회장의 사생활이 까발려지는데 1등 공신은 단연 저희 전 와이프였습니다. 회장 때문에 이혼당했다면서 회사까지 찾아가 직원들 다 보는 앞에서 싸우고 멱살 잡고 난동을 부렸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자기는 더 잃을 것도 없으니 회장의 멱살이라도 잡아야겠다 생각한 거겠죠. 그렇게 폭력적인 모습을 어떻게 제 앞에선 숨기고 살았나 신기할 정도였어요. 결혼보다 파혼이 낫고 아이가 있는 것보단 아이가 없을 때 이혼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도 차라리 애 없을 때 빨리 이혼해서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그 소식을 끝으로 전처의 소식을 더 들을 일은 없을 줄 알았는데 회장은 제 전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서 합의금을 어마어마하게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얼마 지나지 않아 돈이 궁해졌는지
전처는 저에게 빌면서 연락이 왔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한 짓은 자기가 책임지는 게 성인이잖아요. 제가 그 여자의 부모도 아니고 이제는 남편도 아닌데 도와줄 의무도 이유도 없었죠. 저한테 아직도 구질구질하게 전화나 문자가 오긴 하지만 아예 무시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사람을 잘 본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번 일을 겪고서 절대로 자만해선 안 되겠다고 몇 번이나 다짐했네요. 제가 사랑했던 여자의 실체를 회장의 전처가 알려주지 않았으면 지금쯤 아무것도 모르고 그 여자에게 돈이나 갖다 바치면서 살았을 텐데 지금은 그분에게 오히려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은 저 같은 일 겪지 마시고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고 결혼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